있네. 자, 수업 시작할게요. 오늘 할 내용은 뭐냐면, 지금부터 스타트야. 헤이그 규칙입니다. 헤이그 규칙. 선화증권 통일에 관한 법규에 대해서 우리가 국제적으로 인정되어 있는 통일 규칙으로서 쓰이는 것이 헤이그 규칙이에요. 그래서 물론 현재는 그 헤이그 규칙의 개정판인 헤이그 비스비가 실제로 지금도 선화증권의 통일된 규칙으로서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화증권의 이면에 그러한 내용들이 헤이그 비스비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죠. 근데 오늘 볼 거는 헤이그 비스비의 내용이 아니고 개정되기 전에 헤이그 규칙을 볼 겁니다. 그리고 헤이그 규칙에 앞서서 있었던 하터법,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선화증권과 관련된 국제 규칙의 변화,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책에는 제가 이 준비를 하면서 깜짝 놀란 게, 예전 임성민 교수님 책에는 헤이그 규칙이 전문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보면 301쪽부터 시작해서 306쪽에서 끝나요. 이게 다야. 헤이그 규칙에 대한 내용이 뭐 따로 전문이 나와 있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전문을 내용을 실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볼 헤이그 규칙, 헤이그 비스비 규칙, 뭐 다른 건 아니겠지만 로텔담 규칙이나 아니면 그리고 ICC 복합운송 규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문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볼 거예요. 볼 의의가 있어. 그리고 그렇게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 책은 이렇게 한 2장에서 끝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공부할 때 강의 자료 봐야겠죠. 이게 개정되기 전에 옛날판 3판 이럴 때는 헤이그 규칙 같은 경우에 헤이그 비스비 규칙으로 전문이 실려 있었는데 다 삭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수업을 진행할 때 용선 계약하고 전기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중간에 6장에 컨테이너 운송을 건너뛰었어요.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컨테이너 운송의 경우에는 해상 운송이 끝나고 복합 운송 가기 전에 컨테이너 운송에 대해서 다룰 거예요. 여기 책에 있는 내용 플러스 강의 자료로 그렇게 해서 수업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는 내용은 책을 기준으로 보면 301쪽이다. 301쪽을 참고하면 될 거고, 이 교재가 아닌 다른 국제운송론 책 보는 친구들은 보면 선화증권에 대한 국제규칙 파트를 좀 보면 돼요.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통해서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화계약의 준거법이라 하는 것은, 물론 선화증권 자체가 운송인이 송화인에게 부합계약의 형식으로 제시되는 그러한 서류이긴 합니다만, 그게 이제 어떤 내용을 담고 운송인의 의무와 운송인의 면책과 운송인의 권리와 운송인의 책무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고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국제적으로 통일을 하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옛날부터.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쌍방가시 충돌 약관을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뭐 히말라야 조항도 얘기를 했었고, 그런 조항들 특징이 뭐냐면 판례가 있었고, 그 판례에서 운송인 책임을 규정해서 운송인이 그 다음번에, 그 판례는 어쩔 수 없이 끝난 거야. 법원에서 그렇게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영미법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영미법은 그런 식으로 판례가 정립이 돼버리면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운송인들이 어떤 식으로 대처를 했냐, 선화증권 이면 약관에다가 히말라야 조항이라든지 쌍방가시 충돌 약관이나 같은 그런 내용들을 삽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얘기는 즉슨 뭐냐면, 운송인 스스로가, 운송인이 자기가 직접 만들어서 송화인에게 제시하는 선화증권에 자기에게 유리한, 자기를 면책시키는, 자기에게 불리한 내용을 없애고 자기에게 유리한 면책 조항들을 집어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임의로. 왜? 자기가 운송 서비스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갑이잖아요. 갑. 그리고 운송 서비스를 이용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선화증권을 제시하는 운송인의 선화증권에 서명하고 운송 서비스를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해운 경기가, 국제 해운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져서 뭐 해운 회사, 뭐 대표적으로 한진해운도 뭐 파산되고 청산됐지만, 지금은 뭐랄까 공급 가행이죠. 공급 가행. 근데 1800년대 혹은 이제 1900년대 초 이럴 때는 공급이 굉장히 부족했어요.
이 해상 운송 서비스에 대한 공급이 굉장히 부족해서 해운회사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정말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뭐 운송인의 면책이라든지 운송인에게 굉장히 유리한 내용의 선화증권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운영이 됐어요. 1800년대까지. 그러다가 어떤 변화를 겪게 되냐면 하터법이란 걸 미국에서 만듭니다. 하터법은 이제 미국에서 만든 법이에요. 하터가 아마 이 미국의 뭐 상원의원인가 하원의원 이름인 걸로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아마 국회의원 이 법을 발의한 사람의 이름이에요. 하터가. 그래서 이 법의 핵심은 뭐냐면 운송인의 면책을 무효화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 미국이 1800년대 중반에 무슨 일을 겪냐면 남북 전쟁을 겪습니다. 지들 말로는 이제 11월이라고 하죠. 11월. 그러면서 아무래도 전쟁을 겪고 나서 미국이 결국에는 미국이 세계 최고 강대국으로 발전하는 데 있어서 이제 남북 전쟁을 통한 뭐 물자 생산 능력 향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교통망 발달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영향을 미쳤습니다만 전쟁이 끝나고 났을 때는 막상 배가 없었던 거야. 전쟁 물자로 다 증발되고 이런 바람에 아니면 이제 파손되고 이제 파괴되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미국이 하주 국가 그러니까 해운 회사를 통해서 선박을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아니라 선박이 없어서 다른 나라 선박에게 운송 서비스를 맡겨야 되는 하주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미국 입장에서 보니 운송인의 면책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하터라는 사람이 의회에서 미국 의회에서 발의를 해가지고 만들어낸 법이 하터법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운송인의 무절제한 책임 회피, 그러니까 면책 조항을 선화증권에 삽입하는 것을 스탑시킨 거예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게 하터법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흐르고 세계 1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1924년에 국제해사위원회라는 곳이 있어요. 이게 CMI라고 하는데 꼬미테 마리타임 인터내셔널 이 불어라서 내가 정확하게 발음을 못 해주겠어요. 그러니까 국제해사위원회예요. C는 이제 코미테 불어로 그런 건데 이제 여기가 중심이 돼서 국제해사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최초의 선화증권에 대한 국제 규칙 헤이그 규칙을 출범시킵니다. 그리고 시간이 또 흘러서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60년대에 우리가 둘째 주에 그런 얘기 했었어요. 60년대에 지금의 이제 머스크 시랜드 사이에 전신인 회사에서 컨테이너를 최초로 도입했다. 그래서 요 68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세계 2차 대전도 끝났고 컨테이너가 운송의 주류로 쓰이는 관습을 반영을 해서 헤이그 비스비 규칙으로 개정이 이루어집니다. 헤이그 규칙, 그러니까 헤이그 규칙이 원본이고 헤이그 규칙의 개정판이 헤이그 비스비 규칙이에요. 그러다가 헤이그 비스비 규칙에서도 사실상 운송인에게 유리한 우리가 요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헤이그 규칙과 헤이그 비스비 규칙에는 여전히 운송인에게 유리한 조항들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유엔에서 유엔 무역개발위원회와 유엔 국제무역법위원회 운시트랄이 유엔 산하기관입니다.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운시트랄 같은 경우에는 유네스코 여러분들 알죠? 유니세프 여러 세포들이 협동하는 게 유니세프 아니죠? 뭐예요? 좀 힘들고 어려운 나라의 어린이들 배고픔에 질병에 힘들어하는 어린이들 돕는 기관이 유니세프잖아. 그게 다 어디냐면 유엔의 산하기관이에요. 산하기관. 마찬가지로 유엔의 국제무역법위원회에서 중심이 돼가지고 만들어낸 게 이제 함부르크 규칙입니다. 함부르크 규칙은 기존의 이제 헤이그 규칙하고 좀 다르게 하주에게 그러니까 송하인에게 좀 유리한 규칙입니다. 그러다 보니 안 쓰죠. 안 써서 나중에 2008년도에 와서 CMI와 운시트랄이 다시 합작을 해서 새로운 국제운송의 규칙을 만들어냅니다. 로텔담 규칙이죠. 그리고 이 로텔담 규칙에는 기존의 해상 선화증권 계약과 관련된 중거법과 다르게
육상 운송 구간도 포함을 하는 복합 운송. 그러니까 2008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있었던 운송 간행의 변화, 그러니까 뭐 복합 운송의 발달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만들어낸 게 로텔담 규칙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학기 동안 이거 다 볼 거예요. 하트법 빼놓고. 하트법은 뭐 미국 법이니까 우리가 자세히 알 필요는 없잖아. 그런 게 있다 정도로만 알고 헤이그 규칙, 헤이그 비스비 규칙, 함부르크 규칙, 로텔담 규칙 다 공부할 거야 우리가. 그래서 우리나라 법으로는 우리나라가 이제 1924년에 없었어요. 미안하지만 우리나라 없었어 이때. 그래서 나중에 대한민국이 이제 48년도에 이제 남한만의 이제 나라를 만들었죠. 그걸 내가 뭐 그걸 주장하고 아니고 하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그래. 법적으로 팩트로. 그래서 1924년에 우리나라가 없었다니까. 그래서 이 헤이그 규칙에 가입을 못하고 1962년에 대한민국 상법을 만들 때 상법이 공포될 때 그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헤이그 규칙의 내용을 그야말로 복붙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우리말로 번역해가지고 상법의 내용에 넣어요. 그래서 헤이그 규칙이 들어가 있고 1991년도에 상법 개정을 할 때 헤이그 비스비 내용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상법에 그 선화증권과 관련된 조항을 살펴보면 헤이그 비스비 규칙의 내용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터법. 이거 이제 앞에서 설명을 했죠. 그래서 근대 무역이 발달함에 있어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송인이 자신의 유리한 지위를 갖고 있다는 거죠. 왜? 공급이 부족하고 수요는 많으니까. 그러면 공급자 마켓이 되는 거죠. 그럼 공급자가 자기 마음대로 가격도 결정하고 정책도 결정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운송 서비스에서도 마찬가지로 선화증권을 자기들이 만드니까 선화증권에 자기가 불리한 조항은 다 빼버리고 불리했던 상황을 누가 판례로 때리면 뭐 히말라야 조항이라든지 상반가시 충돌 약관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삽입해가지고 자신의 면책을 강화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권한을 강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걸 주도했던 사람들이 영국의 해상운송 업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영국의 해상업자들이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면책을 자꾸 강화시키니까 특히 이제 영국에 대들 수 있는 나라가 몇 나라 안 됐어요. 1800 이때는 박스 브리타니아 시대야. 그러니까 뭐 그러다 지나가다가 이제 미국은 이제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나라니까 뭐 별로 신경 안 쓰죠. 영국이 뭘 하든 간에. 그래서 미국의 하터법이 1893년에 나오면서 여기서부터 운송인의 무절제한 면책 약관을 무효로 하는 내용들을 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쌍방가시 충돌 약관도 사실 그런 그 갈등에서 시작된 거예요. 영국에서 계속 그렇게 간행으로 하던 거를 미국 판사님들이 뒤집은 거야, 판례로. 그러면 어쩔 수 없죠. 미국 땅에 왔으니까 아무리 전 세계 운송이 영국의 법과 관습에 따른다라고 선화증권이 박혀 있다 하더라도 미국은 무시. 자기 나라 법원의 판례를 우선시하게 하는 경향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렇다고 해운회사가 아무리 자기가 크다 뭐 이렇게 갑이라 할지라도 나라를 상대로 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어차피 미국 가서 영업해야 되는데 이 당시만 해도 아시아는 굉장히 개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국제 운송의 흐름이란 건 결국은 뭐였냐면 유럽 대륙과 미주 대륙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였어요. 아니면 각 국가의 식민지들 있죠. 아프리카나 아시아에 있는 식민지로부터 그 유럽에 있는 본국으로 프랑스나 영국을 본국으로 운반하는 게 그게 다였어. 국제 운송이란 게 이때 이 당시에 1800년대 말 1900년대 초 이때는. 그래서 타이타닉호가 뭐 하는 배였어요? 유럽에서 미국 가는 배였죠. 그런 식으로 국제 운송이 되는 시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선에서 반대편 쪽에 있는 미국의 판사님들이 그렇게 판결을 때리니까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영국의 해운회사들도 그렇게 이런 취지를 갖고 있는 게 미국의 하트법이다. 자, 그러다가 1910년, 18년 그때 이제 독일이 항복하고 세계 1차 대전이 끝나고 요 시기에 이제 그 뭐 세계 대공황, 경제 대공황 이런 거 많이 겪죠. 요 시기 1차 그 양차 대전 사이 그 한 20-30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이때 이제 CMI에서 선화증권에 관한 법규의 통일을 위한 국제협약을 만듭니다.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최초로 운송인이나 그 사용인, 상업상 가식 이런 것들을 이제
선화증권에 삽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죠. 상업상 과실에 대한 면책은 뭐냐면 운송인이나 그 운송인의 사용인들, 뭐 운송인의 이제 뭐 대리인 혹은 운송인의 하청업자, 운송인의 뭐 협력업체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 여기서 말하는 사용인이란 거는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자기의 업무를 함에서 있어서 발생하는 당연히 정당하게 자기가 해야 되는 업무에서 발생하는 과실에 대해서 면책 이런 걸 이제 상업상 과실에 대한 면책이었는데 기존까지는 그런 게 있었어요. 선화증권에. 근데 이제 헤이그 규칙에 들어오면서부터는 상업상 과실에 대한 면책 이런 것들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밑에 줄에 하터법에서 이미 인정된 바와 같이 선장이나 해원인데 어쨌든 도선사 이런 사람들의 항해상 과실에 대해서는 운송인이 계속 면책됩니다. 항해상 과실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쌍방과실 충돌을 약간 할 때 이야기를 제가 잠깐 했어요. 뭐예요? 선원이 혹은 선장이 자신의 업무를 하는 동안에 자신의 실수했다는 거예요. 선장 잘못, 운송인 잘못이 아니고 선장이 잘못을 하게 되면 그거는 선장의 책임이지 운송인의 기책 사유가 아니다. 왜? 운송인은 육지에 있었고 선장을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선장이 자기 책임하에 자기가 배를 끌고 가서 자기가 잘못을 해서 충돌 사고를 냈다. 그래서 운송인은 면책된다. 그 얘기를 했었어요. 쌍방과실 충돌 약간 할 때. 그런 것처럼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게 항해상 과실 면책이에요. 그래서 헤이그 규칙에서도 당연히 헤이그 규칙은 상업상 과실 면책에 대해서는 삭제를 했는데 항해상 과실 면책에는 그대로 남겨져 있어요. 이게 그러면 항해상 과실 좀 면책 좀 불합리한 거 아닙니까? 아니 불합리해도 어쩔 수 없어요. 국제 규칙이 그런데 뭐. 그래서 항해상 과실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살펴보도록 하고, 자 1968년 68년이면 뭐 베트남전 치를 때예요. 베트남전 치를 때고 세계 2차 대전 이미 끝난 지 오래됐고, 요때 이제 컨테이너가 이제 본격적으로 많이 쓰이기 시작할 때입니다. 60년대 말부터. 그래서 이때 선화증권에 관한 법규 통일을 위한 국제협약의 개정 의정서가 바로 헤이그 비스비 룰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하게 될 겁니다. 헤이그 비스비 룰은. 그리고 함부르크 룰 얘기했던 것처럼 문시트랄이 송화인과 운송인의 의무와 면책의 어떤 균형을 위해서 새롭게 만드는 것이 함부르크 룰이고, 그리고 2008년에 나온 게 이제 복합 운송의 간행을 반영한 로텔담 규칙입니다. 이런 식으로 국제 해상 운송의 선화증권의 준거법들이 변화해 왔어요. 그래서 오늘 볼 헤이그 룰, 헤이그 규칙은 내용이 얼마 안 돼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16조로 구성이 되어 있고, 우리가 학습 목적상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은 한 10조 정도, 1조에서 한 10조 정도. 그 뒷부분은 그러니까 헤이그 규칙에, 이게 국제 규칙이잖아요. 국제 규칙이니까 그 나라들이 어떻게 가입할 것이며 뭐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우리나라가 여기 가입 못했어. 이 만들 때 없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볼 내용은 아니고, 헤이그 규칙의 운송인의 의무와 운송인의 면책 이런 걸 중심으로 한 10조 정도까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조예요. 1조에 이제 용어의 정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헤이그 규칙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는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를 보통 밝히고 있어요. CISG 같은 경우에는 없는데 UCP 600이나 아니면 뭐 다른 국제 규칙에 보면 1조나 2조에서 정의 규정을 담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국제 협약에서 쓰이는 용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라는 그 조항이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국제 규칙이니까 용어도 정말 다르게 쓰고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많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여러분들 강의 자료를 보다 보면 저도 습관상 그런데 잘 나오는 건가? 마커를 가져와야 되겠어요? 다음 시간. 어디 가면 있는 거예요, 이거? 마커? 행정실? 알았어.
정말 캐묵은 논쟁이에요. 이거는. 잘 보이나? 잘 안 볼 수도 있겠는데. 그러니까 책에 따라서 위에 있는 것처럼 쓰는 책도 있고 밑에 있는 것 책처럼 쓰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리고 한자가 달라요. 요 하요일 할 때 하자는 진짜 불하자를 쓰는 건 아니고 함을 할 때 우리 내가 한자 실력이 그렇게 좋지 않지만 이게 아니다. 이런 하자 있죠. 네, 그거요, 이거. 근데 위에 있는 하자는 뭐냐면 이렇게 쓰는 하자 있어요. 네. 이게 무슨 하자냐면 선박에 실려 있는 화물을 이 하자를 써요. 네. 그래서 이게 선화증권이 소위 말해서 선박에 화물을 적재해서 선적을 해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하자를 써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교수님들이 많아. 그리고 다수설이야, 소위 말하는. 예. 그리고 이게 무슨 사실 이런 한자들 우리 철학, 과학 이런 우리 한자 용어들 있죠. 이거 어디서 온지 알아요, 여러분들? 일본에서 온 거예요. 예. 일본 사람들이 외국어를 한자어로 번역하면서 붙인 말들, 자연, 과학, 철학, 인문학, 이거 다 일본 사람들이 붙인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한자 자체도 일본 사람들이 만든 한자야. 그러다 보니 화물 한자 쓰자. 화물을 실은 거 아니냐. 화물을 보내는 사람 아니냐. 화물을 선적했을 때 나오는 증권 아니냐 해서 이 한자를 쓰자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소수설이야. 미안하지만. 그리고 중앙대 교수님들은 미안하지만 소수설이야. 저의 지도 교수님, 지도 교수님의 지도 교수님들도 다 이쪽이야. 근데 우리가 졌어. 미안하지만 졌어. 패배했어. 젖잘싸도 아니야. 깔끔하게 졌어. 수에 밀려가지고. 그래서 책에서 보면 이걸 많이 써요. 지금 현재도. 근데 제가 주는 강의 자료에 보면 내 인식 속에는 아직도 이게 남아있거든. 그래서 막 보다 보면 이렇게 쓰인 것도 있고 이렇게 쓰인 것도 있을 거야. 그냥 여러분들 알아서 보세요. 내가 이거 곤치려고 최선을 다하는데 컨트롤 F로 해서 곤치기도 하는데 중간에 이렇게 입력을 하다 보면 착각해서 이걸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요. 이건 설명을 했고, 정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된다? 빌 오브 레딩. 빌 오브 레딩. 이것도 빌 오브 레딩. 이것도 빌 오브 레딩. 그죠? 이런 것처럼 뭐예요? 쉽게 말하면 한 가지 용어를 가지고도 같은 나라 안에서 쓰는 학자에 따라서 교수님에 따라서 용어가 다르단 말이에요. 쓰는 용어가. 그러니까 국제 규칙이니까 당연히 용어 통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용어 통일을 한다는 게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헤이그 규칙 앞에 1조에 이건 이거다. 이런 식으로 딱 정의해버리면 이 협약을 쓰는 사람들, 이 규칙을 써야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의미가 이 의미인 거야. 그런 식으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1조를 좀 보면 첫 번째 1조의 A항에 운송인에 대해서 나옵니다. 운송인. 그래서 운송인은 뭐 하는 사람이냐? 송화인과 운송 계약을 체결하는 그러한 선주나 혹은 용선자. 그래서 헤이그 규칙에는 용선 계약부 선화증권을 포함을 합니다. 그리고 운송 계약에는 여기서도 용선 계약이란 말이 등장하죠. 용선 계약에 의해서 조건에 따라서 발행된 선화증권, 그리고 이와 유사한 권리증서, 이런 것들이 운송계약이다. 선화증권을 발행하는 계약, 이런 것들이 이제 운송계약이라는 설명이죠. 자, 그리고 물품은 좀 중요해요. 여기서 왜? 헤이그 규칙에서는 살아있는 동물과 갑판적재 화물을 제외합니다. 화물의 정의에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except live animal, 살아있는 동물 뺍니다. 그리고 뭐예요? 갑판적 화물도 제외합니다. 이게 이렇게 가다가 바뀌어요. 헤이그 비스비 규칙 가서 바뀝니다. 이때는 컨테이너 없던 시절이야. 컨테이너라는 것 자체가 없고 벌크선에 선창에 화물을 적재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갑판 위에 화물을 실른다는 게 굉장히 위험이 크다라고 해서 화물로 보지 않았어요. 예, 그리고 살아있는 동물도 마찬가지. 예,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예, 배에 갇혀있는, 배가 솔직히 배에 화물을 실는데 거기 살아있는 동물, 예를 들어서 말이나 소나 돼지를 배에 실른다면 걔는 진짜 꽉 갇혀서 그 망망대해 뭐 한 달의 항해를 했었어야 됐어요. 그러면 살아있을지 죽어있을지 모르잖아. 예,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살아있는 동물도 운송인이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화물의 정의에서 빼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자, 선박, 선박 10은 해상 운송에 사용되는 일체의 선박을 의미합니다. any vessel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리고 우리가 2주차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선박을 얘기를 할 때, 본선을 얘기할 때 ship이라는 표현도 쓰고 vessel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science vessel 들어봤을 거 아니야. 배틀 크루저 할 때 그 크루저는 순항함이라는 뜻이에요. 크루저를 순항함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보통 이제 ship은 좀 더 큰 선박, 대형 선박의 ship이라고 표현을 쓰죠. 그 얘기는 했던 것 같고, 자, 물품 운송의 기간, 운송인이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물품 운송의 기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표현을 뭐 어떻게 하고 있냐면, 물품의 선박이 적재된 순간부터 선박으로부터 물품이 양화되는 기간을 말해요. 그러니까 운송인이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운송 구간, 물품 운송은 선박에 물품을 선적했을 때부터 선박에서 물품을 내릴 때까지입니다. 이거를 좀 다르게 표현을 하면 태클 투 태클이라고 합니다. 태클을 이제 선박 난간이라고 봤을 때 운송인이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간은 선박에 실릴 때부터 선박에서 내릴 때까지. 나중에 우리 그 함부르크 규칙이나 로텔담 규칙으로 가면 거기서는 뭐라 그러냐면 포트 투 포트 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제 운송인의 책임 구간, 운송인의 운송 구간이 확장됩니다. 뒤에 나오는 국제 규칙들은. 그런데 헤이그 규칙에서는 굉장히 좁게 보고 있다. 그래서 정리가 되죠. 운송 계약의 종류에는 용선 계약을 포함한다. 그리고 선화증권이 발행된다. 뭐 그런 얘기 나오고, 운송 화물의 종류에는 살아있는 동물과 갑판적 화물을 제외한 일반적 화물을 운송 화물로 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운송 구간의 측면에서도 물품을 선박에 선적한 때로부터 선박에서 물품을 양화한 때까지 이른바 태클 투 태클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자, 운송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2조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6조의 규정은 조금 이따 가서 보고, 6조는 운송계약의 자유, 운송계약의 자유인데 뒤에 가서 볼 거예요. 어차피 뭐 보니까. 자, 모든 해상 운송계약에서 운송인은 화물의 선적, 화물의 취급, 화물의 선내작업, 화물의 운송, 화물의 보관, 화물의 관리, 그리고 화물의 양화에 관해서 규정한 이 협약에서 규정한 의무와 책임을 지며 권리와 면책권을 갖는다. 운송인이 하는 일이죠. 이게 지금 쭉 얘기한 거. 선적이나 취급이나 뭐 선내작업, 운송, 보관, 관리, 양화. 이게 운송인이 하는 일입니다. 약간 어떻게 보면 선언적 규정이죠. 운송인의 업무라는 게 이런 것이다 라는 거고. 자, 그리고 3조에서는 운송인의 의무를 좀 더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그래서 헤이그 규칙 구성이 보면 3조에 운송인의 의무가 있고 4조에 운송인의 면책이 있어요. 로텔담 규칙 가보면 로텔담 규칙에서는 이제 송화인의 의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긴 한데, 헤이그 규칙에서는 주로 이제 운송인 측면에서 다루고 있어요. 운송인의 의무와 운송인의 면책에 대해서. 그래서 3조에서 운송인의 의무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 1항에 무슨 얘기가 나오면 여기서 그 유명한 감항성 의무, 내항성 의무가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운송인은 출항 전 그리고 출항 시에 상당한 주의를 갖고 다음 사항을 이행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말은 상당한 주의예요. 왼쪽에 영문 원본을 보면 due diligence to 되어 있어요. 이거 볼드체로 만든 사람 저예요. 내가 일부러 얘를 볼드를 넣었어요.
무슨 의미인지 알죠? 그죠?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due diligence, 상당한 주의를 갖고 뭘 해야 되느냐? A, B, C가 나오죠. 첫 번째, 선박을 바다의 항해를 견딜 수 있는 상태, seaworthy 하게 만들어야 된다. 가망 능력을 갖춰야 된다. 선박 자체가. 두 번째, B, 선박의 승조원, 선원들, 그리고 선박의 의장 및 필수품 보급을 적절히 해야 된다. 선박에 필요한 부품들이나 필수품들, 뭐 선원의 뭐 식료품들 이런 것들이 다 해당이 되겠죠. 연료나 이런 것들을 적절히 배치해야 된다. 세 번째, C, 화물을 운송되어질 선착 내, 그리고 필요하다면 냉동실이나 냉기실, 우리가 냉동 화물도 있을 수 있잖아. 그런 화물 운송에 필요한 선박과 그 모든 부분을 화물을 수령해서 운송하는 동안 보존하기에 적합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요 세 가지가 뭐냐면 쉽게 말해서 가망성이란 거예요. 가망성이 뭔데 하면 여기 A, B, C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 왜 이게 중요하냐라고 얘기를 하면 상당한 주의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절대적 주의가 아니에요. 절대적 주의는 뭐냐면 여러분들 나에게 어떤 변명의 여지 없이 모든 책임이 나에게 지속되는 게 절대적 의무야. 내가 잘하고 못하고 내가 실수하고 이거 실수였어 이게 아니야. 절대적 의무는 그런 거예요. 내가 실수한 거 상관없이 내가 책임지고 내가 잘못한 거 없어도 책임지고 내 기책 사유가 아닌데도 책임지고 이게 절대적 의무라면 상당한 주의라는 건 뭐냐면 나는 최선을 다했어. 상당한 주의 의무란 게 영어로 due diligence란 말 뜻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운송인이 선박이 출항을 할 때 그리고 출항하는 그 시기에 밑에 나와 있는 이런 가망성에 대해서 가망성을 갖추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다면 그걸로서 충분한 거예요. 뒤에 보겠습니다만 이 선박이 사고가 났어요. 그 사고가 났는데 그 사고가 이 선박의 가망성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난 사고였어. 근데 운송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최선을 다했다. 소위 말하는 젖잘싸죠. 사고가 났지만 난 최선을 다했어. 그러면 운송인이 면책돼요. 운송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아요. 물론 운송인 본인이 내가 최선을 다했다는 걸 스스로 입증해야 되는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만 절대적으로 가망성을 갖추지 않았다 해서 무조건적으로 운송인에게 책임을 지우지 않습니다. 그게 상당주의 의무예요. 그래서 이거를 절대 의무가 아니다. 상대적 의무다. 뭐 이런 표현을 써요. 교수님들이. 그래서 가망성에 대해서는 상당주의 의무를 가진다. 자, 2항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4조의 규정, 4조는 운송인 면책입니다. 4조의 규정에 적용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송인은 화물을 적재하거나 취급하거나 선내 작업하거나 운송하거나 보관하거나 관리하고 양하하는데 적절하고 신중해야 된다. 앞에 했던 얘기를 또 하는 것 같지만 이게 소위 말하는 2항이 뭐냐면 상업상 가실이에요. 상업상 가실. 그래서 운송인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잖아. 운송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여기 말하는 것처럼 화물을 배에 싣고 화물을 관리하고 화물을 다루고 화물을 내리고 화물을 보관하고 하는 것들 자체가 운송인이 해야 할 일이에요. 이거 당연히 열심히 해야지. 근데 이 헤이그 규칙이 나오기 전에 선화증권에 운송인들이 무제한적으로 면책자 소항을 집어넣던 시절에는 이거조차도 면책을 해놓은 거야. 이걸 제대로 안 했을 때 또 면책하겠다라는 식의 취지의 내용들이 이 헤이그 규칙 나오기 이전에 선화증권에 들어가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운송인은 아무것도 책임질 일이 없었던 거야. 사고가 나면. 운송인이 해야 할 일인데 여기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도 책임 면책이다 이래버리면 운송인은 아무 책임이 없어. 답답하면 보험 들던지 완전 이 마인드였죠. 보험 드세요 이 마인드였죠. 나는 책임 없으니 보험자랑 얘기해. 뭐 이런 마인드였단 말이야. 근데 헤이그 규칙이 들어오면 나서 이 상업상 가실, 당연히 운송인이 해야 되는 운송인의 의무에 해당되는 이러한 작업들을 적절하고 주의 깊게 관리할 의무를 운송인에게 부여했습니다. 운송인이 책임인 거야. 이거는 제대로 해야 되는 거야. 운송인이 해야 될 기본적 사항인 거예요. 그래서 화물에 관한 주의 의무를 기울인다라는 거죠.
밑으로 갔네. 위로. 자, 그리고 자, 사망. 사망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선화증권을 선화증권을 발행할 의무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운송인의 의무잖아. 첫 번째 가망성이었고 두 번째 상업상 가실에 대해서 화물 관리. 그러니까 요게 옛날에는 면책이었기 때문에 상업상 가실 면책이었는데 헤이그 규칙에서는 화물의 관리주의 의무라고 보면 돼요. 2항은. 그러면 3항은 뭐냐면 선화증권을 발행하는 것을 의무로 두고 있어요. 선화증권이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듯이 운송계약의 추정적 증거이자 화물의 수령증이에요. 운송계약의 증거이기도 하면서 화물의 수취증이고 권리증권이고 이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 종이 서류였잖아요. 그 종이 서류를 발행하는 것이 운송인의 의무입니다. 어떤 선화증권을 발행해야 되느냐 좀 볼까요? 다음 사항을 표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표시를 해야 돼요. 선화증권에 한 세 가지 정도로 여기서도 나뉘는데 A, B, C, A, B, C인데 A는 하인입니다. 화인에 대해서 제가 2주차 때 잠깐 이야기하고 지나갔었는데 컨테이너 운송할 때 다시 얘기할 거예요. 하인에 대해서. 하인은 여기 표현이 되어 있죠. 뭐예요? 화물 자체에 그리고 포장 화물일 때는 그 화물이 들어있는 상자에 항해 끝낼 때까지 읽어볼 수 있을 정도로 압인되어 있는 거예요. 왜 압인하겠어요? 다른 화물과 구별하기 위해서. 그 화물만의 특징을 운송인이 알아내기 위해서 표시해 두는 거예요. 이 화물이 어디 내리는 화물이다 뭐 이런 것들을 표시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했냐면 이때 당시는 컨테이너가 사용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나무 상자, 카톤 상자 상태로 선착에 적입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컨테이너를 보고 저 컨테이너는 어디서 내려야 되는 컨테이너다. 저 컨테이너는 누가 화물을 맡긴 거다. 누가 화물을 운송을 시킨 거다. 이런 게 컨테이너 단위로 판단이 되는데 이때는 컨테이너가 없었기 때문에 화물의 박스 상자 상태로 판단을 했었어야 됐어. 그래서 그 화물의 상자의 바깥에다가 이 화물의 상태나 아니면 관리할 주의할 점이라든지 아니면 누가 송화인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표시를 하게끔 했었어요. 그런 것들을 하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인이 적절하게 표시되도록 하인의 내용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선화증권에 담고 있도록 선화증권이 내용이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송화인의 통지. 송화인의 통지는 뭐냐면 송화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할 때 어떤 포장을 했고 어떤 계품의 숫자를 넣었는지에 따라서 그것들이 선화증권에 표시되어야 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지금 여기 말하고 있는 하인, 송화인 통지, 외관 상태가 뭐냐면 선화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애들이야. 그래서 선화증권을 교부를 하는데 선화증권에는 요 1, A, B, C의 내용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하인이 어떻게, 그리고 송화인이 통지한 포장 상태나 계품의 숫자, 뭐 중량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화물의 외관 상태, C는 화물의 외관 상태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화물의 외관 상태에 대해서 그 송화인이 알려준 것에 대해서 이제 운송인이 내용을 기록을 하는데 사실 이 외관 상태와 관련해서는 지난 시간에 했던 클린 BL, 더티 BL과 또 연계돼요. 화물의 외관 상태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리마크란에다가 운송인이 아무것도 적지 않은 클린 BL이 발행되고 화물의 외관이 뭔가 부서지고 깨지고 숫자가 모자라고 이러면 운송인이 그 리마크란에다가 내용을 기입한다라고 했어요. 만약에 실제로 화물이 부서지거나 깨지거나 했는데 운송인이 리마크란에 아무 내용을 적지 않았어.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목적지에 화물의 수화인이 문제 삼아. 그러면 운송인이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언제부터 화물이 그렇게 부서졌는지 입증할 방법이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화물을 선적할 때 운송인은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사를 합니다. 만약에 검사를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 되게 되면 이런 것들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내가 검사 제대로 못했다. 그리고 그러한 취지의 발전이 컨테이너에 와서는 unknown clause. 왜? 컨테이너 내부를 내가 열어보지 못했다. 컨테이너 안에 뭐가 있는지 나도 모른다 라고 선화증권에 삽입하는 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할 때 unknown clause였어요. 부지약관. 부지약관.
지금 막 헤이그 규칙 하면서 막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지지난 시간에 했던 거 막 계속 연결하고 있죠. 예, 원래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시험 문제도 그렇게 나오겠죠. 말귀를 알아들었으면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거고. 자, 그래서 이렇게 선화증권에 기입되는 내용들을 표시해서 선화증권이 발행돼야 됩니다. 이것도 선화증권이 당연히 운송인의 의무입니다. 자, 운송인의 의무가 계속 이어져요.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사항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선화증권 그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위에 그 선화증권에 그 표시되어야 할 ABC가 따라서 그 ABC의 내용대로 따라서 운송인이 하물을 송화인으로부터 적절하게 인수를 했다는 추정적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영어 표현으로 이제 프리마 파시 에비던스라고 하는데 운송인과 송화인이 따로 운송계약서라는 걸 만들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런 것들을 따로 만들지 않고 선화증권을 운송인이 송화인에게 발행하면 그 자체가 뭐냐? 쉽게 말하면 운송계약서이자 운송인이 송화인으로부터 하물을 수령했다는 증거이자 나중에 목적지 가서 하물을 찾을 때 쓰는 수령증이다. 그 얘기를 했어요. 선화증권 얘기할 때. 그래서 여기서 사항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따로 증거가 없더라도 선화증권이 발행됐다. 그리고 선화증권에 위에 있었던 ABC 내용이 적혔다는 것 자체가 운송인이 거기에 따라서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하물을 받았다라는 증거가 된다는 얘기예요. 선화증권이 발행됐다는 것 자체가. 자,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 선화증권의 증거 기능, 어려운 말로 선화증권의 증거 기능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 추정적 증거. 자, 그리고 5항을 볼게요. 5항. 5항은 송화인과 좀 관련되어 있어요. 송화인이 선적을 할 때 자기가 선적하는 하물의 상태나 뭐 수량이나 뭐 성질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운송인에게 정확하게 알려야 됩니다. 그래야 되겠죠. 내가 보내는 하물이 어떤 상태다, 어떤 얼마의 만큼의 수량이다, 이런 것들을 운송인에게 알리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택배 맡길 때 우체국 택배 가가지고 우체국에서 하물 붙일 때 묻잖아요. 이 안에 들어있는 게 뭐냐고. 그런 것처럼 내가 보내는 하물에 대해서 상태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야 되는데 만약에 이걸 제대로 안 했어요, 혹은 부정확하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발생하는 어떤 하물의 손상이나 아니면 추가적인 비용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송화인이 운송인에게 보상을 해야 됩니다. 헤이그 규칙에는 따로 송화인의 의무나 뭐 송화인의 뭐 면책 뭐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운송인의 의무를 이야기하면서 송화인이 운송인에게 자신의 하물에 대해서 적절하게 정확하게 알려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항의 내용이 그래요. 그래서 송화인의 보상 의무, 송화인이 부적합한 통지나 부정확한 중량을 알려줬을 때 손해가 발생하면 송화인이 운송인에게 보상을 한다. 자, 그리고 6항은 뭐냐면 이제 멸실 손상의 통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여기도 볼드체로 보면 돼요. 볼드체로. 그래서 운송계약에 의해서 하물을 인도받을 때, 목적지에서 하물을 인도받을 때 여기 보면 이전 보관되기 이전 보관 시라는 표현이 되고, 여기 왜 볼드를 채를 안 했죠? 내가. 그래서 이전될 때, 하물이 목적지에서 인도될 때, 그때나 아니면 멸실을 바로 보기가 그러니까 멸실이나 손상을 바로 볼 수 있으면 바로 보면 되고, 멸실 손상을 바로 볼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하물 자체가 조금 지나봐야 이게 상태가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를 알 수 있는 하물이 있다고. 그래서 바로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바로 알 수 없는 하물인 경우에는 3일 내에 이 하물의 상태나 운송 상태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어요.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여기 표현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왼쪽에 영어 표현으로 보면 if the loss or damage be not appearance, 그러니까 로스나 데미지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언제간 한다? 3일 안에, within 3 days. 3일 안에 뭘 하라? 노티스 하라. 이의제기 하라. 그 얘기예요. 만약에 이의제기 안 했어,
바로 물품의 상태나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하물인데 이의제기 안 했어. 그리고 조금 지나서 하물을 확인할 수 있는 하물인데 3일 안에 안 했어. 그러면 하물이 정상적인 상태로 운송인이 물품을 인도했구나라는 증거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이의제기를 하고, 그러면 이의제기를 한 것 자체가 그러면 쉽게 말해서 운송이 잘못됐다는 거잖아. 운송을 하는 구간에 있어서 하물이 어떤 여기서 말하는 로스나 데미지가 있었다는 얘기죠. 이의제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그러면 그렇게 이의제기를 했으면 소송을 갈 거 아니야. 법원에서 다툴 거 아니야. 그러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여기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볼드되어 있는 것처럼 인도된 날로부터 그리고 동하물이 인도되었어야 할 날로부터 언제? 1년 이내. 1년 이내에 제척 기간을 두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날짜가 나오죠. 날짜. 그리고 이 날짜들이 헤이그 규칙에서 할 때는 3일, 바로 하거나 3일. 그리고 소송은 1년. 이렇게 그렇지 하고 넘어가다가 보면 나중에 헤이그 기스비 규칙, 함부르크 규칙, 로텔담 규칙, 그리고 나중에 복합운송 통일 규칙 이런 데 가보면 날짜가 다 달라. 헷갈립니다. 물론 예우는 방법 알려줄 거야. 그때 가서. 너무 학원 선생님 같나? 그래,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요 뒤에서 이어져 오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 검사를 할 때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해야 된다, 뭐 그 내용이 나와 있고, 7항은 뭐냐면 선적 선화증권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7항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송화인에게 교부하는 선화증권은 송화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당연히 송화인이 요구하겠죠. 왜? 신용장 거래은행에 신용장 개설은행에게 요구되어지는 서류 자체가 선적 선화증권일 테니까. 그래서 송화인에게 교부하는 선화증권은 선적 선화증권이라고 합니다. 하물을 실제로 선적을 했으니까 당연히 선적 선화증권이 발행이 돼야 돼요. 수치 선화증권 발행하면 안 된다. 선적 선화증권과 수치 선화증권은 지난 시간에 했고, 수치 선화증권은 사물이 실제로 선적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운송인이 받았다는 것을 통해서 발행되는 걸 수치 선화증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수치 선화증권을 다시 선적 선화증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했어? 본선적재 부기 혹은 본선적재 표기, 그게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8항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본 협약에서 규정되어 있는 어떤 의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운송인을 면제시키는 거, 그리고 운송인의 책임을 경감시키는 거, 이런 것들은 무효다. 이 헤이그 규칙 만들어 놓고 보니까 운송인이 여전히 갑인 거야. 그래서 운송인의 자기의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서 여기 담겨져 있는 운송인의 의무나 운송인의 책임에 관련된 내용을 건드리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넣어놨어요. 운송인의 의무, 운송인의 책임 이런 것들을 경감시키거나 없애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무효입니다. 무효. 그래서 이게 해상 운송인의 의무예요.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운선사가 송화인에게 제공해야 될 의무가 여기 담겨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운송인의 면책부터는 좀 쉬어서 할까요? 좀 쉬었다가 운송인의 면책 나가도록 하겠어요. 쉬는 시간 끝나고 출석부 부를게요.